지금 우리는 제재에 관련된 예학을 배우고 있죠. 근데 제재에 관해서는 주자 가래를 우리가 영원히 숭상을 해야 됩니다. 주자는 송나라 시대에 남송 사람이에요. 남송.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북조선, 남조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송나라에도 남송이 있고 북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자는 북송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학을 배우면서 주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겠어서 제가 반복해서 생각을 했어요. 주자의 원 이름은 누군가요? 주의. 주자는 제 존칭이에요. 존칭. 이름이 아니야. 그래도 이 자자가 들어간 거 보면은 누구를 자자를 쓰냐면은 성현들을 자자를 해요. 성현들. 이 성현들을 이해되면 자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분들은 이 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자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현이다. 아무한테나 자자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존칭이에요. 존칭. 그리고 원래 이름은 주자의 원명은 주희야. 주희. 희예요. 희. 자는 뭘까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자를 다 썼어요. 관명인데, 자가 관명인데 성인식을 할 때에 그때의 자를 지어준다 했죠. 제가 자는 뭐냐면 이 양반 자가 원해야. 원해. 저 해자가 금은 해자예요. 요거는 자야. 자. 그 다음에 얘 호는 뭘까요? 호. 호는 해안이고 해양. 죄송합니다. 제가 금음의 자를 조금 좀 제가 걸렸어서. 해양의 호는. 그리고 주자는 1130년에 출생을 해서 1200년에 돌아가셔요. 그럼 몇 살이죠? 71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어요. 생전에 19세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19세에. 그래갖고 관직에 계속 있다가 24세 때부터 책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윤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책을 만들 적에 이때에 가래가 들어가.
이때 가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저 가래 속에 바로 재래가 들어가는 거야. 저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자 가래 그러죠. 주자 가래. 그런데 이제 주자는 존칭이기 때문에 원 이름은 주인데 주자 그래죠. 그래 마치 들으면은 주자가 원 이름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가 원명이에요. 주시.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를 봐주시면 재수에 유의할 점. 재수라는 것은 재수는 제의에서 사용하는 여기 글씨가 잘못 써졌네요. 이 조리된 음식은 이 숫자가 아니고 음식 숫자입니다. 사용하는 조리된 음식을 말한다. 제사 음식은 지역의 풍토에 따라 생산물이 서로 다르므로 재수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이제 실천 예절 개론에서 제사상에 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재수의 유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실. 과는 과실로 가래 본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일은 6가지를 쓴다고 하였다. 무릇 나무 열매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모든 실과는 재수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는 예로부터 금기시 되어 왔으니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단궁하의 내용에도 사기를 쫓아내는데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이에서나 금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기편, 예기 제4편 단궁하편 예기란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으로 주례, 의례, 예기 중의 하나이며 단궁은 예기 49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포. 포는 고기를 말린 것을 통칭합니다. 육포와 어포가 있다. 생선 말린 어포는 쓸 때는 등이 위로되게 잡는다. 그러나 복이 위로되게 진설하기도 한다. 병목요결에 포는 곧 좌반이니 두 가지가 아마도 한 가지 물품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무릇 건어나 건육을 모두 포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 포는 굳이 무슨 어느 한 종류에 이렇게 적어 두는 것이 아니고 육포가 됐든 어포가 됐든 말린 거면 다 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청장, 말벌청, 간장장, 지금의 간장을 뜻한다. 다음 정보사례 편람의 원급은 간장을 제사상에 쓰게 됨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살펴보건대 장이라는 것은 음식의 으뜸이니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사상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가래에는 단지 초첩이 있을 뿐이고 장을 쓴다는 글은 없다. 율곡과 사계가 비로소 청장을 고래에 의거하여 나물과 포와 젓가락의 속에 키워 넣은 것이니 지금은 청장을 젓갈 한 가지로 대신하여서도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 갱이란 국의 순 우리말로 한자로는 갱이라고 쓴다. 한국 사람의 식생활 습관에선 합과 국은 늘 겹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상에도 국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제상에 올라가는 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보통 국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다음에서 잘 말해주고 살피건대 옛날의 대갱은 소고기 국이니 5가지 양념을 안 한 것이다. 형갱은 고기와 채소를 5가지 양념으로 조미하여 끓인 것이다. 채갱은 오직 순나물만 쓴 것을 말한다. 여러분도 제가 지낼 적에 갱을 다 넣죠? 꼭 다 넣잖아요, 국을.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거의 보면은 소고기에다가 무를 넣고 주로 끓여요. 근데 여기는 좀 다양한 양념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를 말하는데 물에서 나는 어육을 제외한 뭇에서 나는 짐승의 고기를 말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쓸 수 있다고 했다. 가래 본주에 가축과 산의 늪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써도 좋다고 하였다. 다음은 고기. 어는 물에서 나는 생선으로 다 쓸 수 있다. 다만 이어와 생선의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는 것은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자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다. 마침 논나라 임금 소공이 이를 하사하시었다. 하사를 영광으로 여기신 까닭에 아들의 이름을 이자를 백오라고 지으셨다. 또한 치자가 들어가는 갈치, 꽁치, 참치와 같은 치로 발음되는 물고기는 치는 어리석은 치의 뜻이 있으므로 제물로 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러함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된다. 다음에 적은 제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주를 할 때에 안주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가래 본주에 가는 초원 때에 올리고 고기는 아흔과 종원 때에 나누어 올리되 각각 쟁반에 담는다라고 하였다. 사례 편람에는 초원에 간적, 아흔 종원에 육적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광예람 저자 연대는 1893년 중추 하순에 서는 초원의 육적, 아흔의 어적, 종원의 계적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청권사는 초원의 육적, 아흔의 계적, 종원의 어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예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문중마다 차이가 있고요. 다음은 숙채와 침채. 숙채는 익힌 나무를 말한다. 대개 삼색 나물이라 하여 도라지, 고사리, 도라지는 길경이고 고사리는 골자입니다. 이 골자가 고사리 골자예요. 청채 등 3가지를 준비하여 겉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 별도의 그릇에 담기도 한다. 침채는 물김치를 말한다. 숙채, 침채 다 각각 다 올리죠, 제양 때. 네. 다음에 해와 회. 해는 생선 젓갈을 말한다.
생선젓 하면 무엇이든 좋으나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젓 2~3마리를 각 사각형의 접시에 어적을 담듯이 담는다. 길 제사 때는 쓰지만 차례 때는 쓰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서마다 다 똑같아. 기제 때에는, 기제사 때는 젖을 써요. 어이가. 그런데 명절제사, 이 차례 때는 원칙적으로 쓰지를 않고 이때는 식혜를 씁니다. 식혜. 그 나는 이게 뭐 잘못됐나고 요 예서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 그 다음에 해, 식혜 건더기를 말하는데 둥근 접시에 담고 잣을 몇 개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고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례 때는 쓰지만 기제사 때는 쓰지 않는다. 그래 기제사 때는 뭘 쓴다고요? 젓갈을 쓰고 그 다음에 차례 때는 식혜를 씁니다. 현주, 제사 때 술 대신 쓰던 맑은 물. 현주는 첫 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물이다. 태국 때에는 술이 없어서 물을 가지고 예를 행했는데 뒤에 왕이 옛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높여 현주라 했다고 전한다. 예기에 예주를 제사에 쓰지만 현주를 숭상하며 라는 말이 있듯이 술을 사용하더라도 현주를 숭상하는 뜻에서 현주를 준비함으로써 정성을 가한다는 것이다. 현이라 하는 것은 물이 깊으면 그 빛이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현주는 밖에다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밖에다가는. 왜 제사 때 보면은 같이 오신 그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정교할아버지면 정교할아버지, 친구분들 잡수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하죠. 그러죠. 네. 거기에는 꼭 현주를 놔요. 현주를. 그런데 아마 제사상에 현주를 놓으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 겁니다. 그 다음에 차를 올리는 것은 중국의 예법이고 우리나라는 차 대신에 숭늉을 올린다. 숭늉은 갱을 올린 곳에 올려 차를 대신한다. 사례 별남 제1회에 살피건대 차는 중국에서 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우리는 차를 안 쓰고 뭘 쓰죠? 숭늉. 숭냉이라고 그러죠. 다음은 제의례복. 제의례복이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일생 주기를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예복과 함께한다. 아이가 태어나 100일치에 돌치에 관례, 혼례,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묻히는 상장례를 치를 때에도 늘 예복을 입는다. 일림지 대사라 하여 사례 중 제례문화는 의례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식 절차는 문벌의 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양성을 모두 담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절복이라고 합니다. 예절복.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이제 제사 교육이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옷 입는 법도 우리는 사실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잘 아셔야 되겠지만 옷 입을 때에도 그냥 입는 것보다는 진짜 돌아가신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담아야 돼. 유건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대님 매는 것도 마찬가지.
행전 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대충 오면 안 돼요. 다음 제례복. 제례복이란 제1의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예로서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도복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다가 도복을 또 입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지 입고 그 위에 저고리 입고 그러고서 도복이에요. 그게 도복, 예복이에요. 정말하자면 도복은 삼배로 만들고 도복이 없는 경우에는 두루마기만 입었다고 한다. 허리에 세조대를 하고 머리에는 유건을 쓴다. 세조대가 뭔지 알죠? 세조대. 허리에 매는 끈 있잖아요. 기름으로. 그걸 세조대라고 해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도복이나 두루마기를 입지 않더라도 참사자 모두는 머리에 최소한 유건을 쓰는 것이 예의에 맞다. 그래서 이게 문물 좋은 아주 대문물에 가보면은 참사원들이 전부 유건을 다 써요. 평목을 입은 사람들도 전부 일단 유건을 다 씁니다. 우리가 유복지침이라고 하죠. 유복지침. 유복. 정말하자면 그 뭡니까? 8촌 이내. 8촌 이내는 고조 할아버지 후손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상을 타오면은 유건을 8촌 이내는 다 써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는 불천이기 때문에 제왕 때에 오신 분들 유건을 다 쓰는 예가 맞습니다. 다음은 제1의 관복을 입는 것도 제1의 중에 하나이다. 바지 입는 것, 저고리 입는 것, 두루마기 도포 입는 것과 고름 매는 것, 대님 매는 것, 세조대 착용법, 유건 쓰는 것, 예복을 착용 후부터 제1회를 마칠 때까지 공수 자세를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의례를 포함한다. 제례복이 이렇게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저고리 뭐 바지 입고 개인 메고 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요것도 참 시간이 있으면은 누가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같이 오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제례복의 명칭. 데님은 대개 넓이가 3cm, 길이는 80cm 정도인데 헝겊으로 접어서 만든 것과 실로 짠 것이 있다. 바지와 같은 색을 쓰기도 하고 다른 색을 쓰기도 한다. 데님을 매는 방법은 바지의 사폭 줄기가 안쪽 복사표에 놓이도록 접어 뒤로 돌려 접은 끈이 바깥쪽 복사표 위로 오르도록 하고 데님을 발목에 2번 감아 매듭이 안쪽 복사표 위에 놓이도록 맨다. 바지는 기원이 추위를 막고 행동을 편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가랑이 끝을 동여매는 것은 이 두 가지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근데 이 그림과 제가 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집에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다음 행전. 바지가랑이를 좁혀 보행의 행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이다. 행전은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옷감으로 주로 포, 모시, 광목, 옥양목이 사용되었다. 다음 도복.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상시 입던 겉옷을 도포라고 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 많이 착용하였으며 관리들도 관청에 나아갈 때를 제외하고 사사로이 외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모두 착용을 하였다. 예복 입는 법. 먼저 바지를 입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는 앞, 뒤를 구분해 작은 사폭이 왼쪽으로 가고 큰 사폭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입습니다.
이때 작은 사폭이 안으로 들어가고 큰 사폭이 거치되도록 하며 앞 마루폭 선을 중심에 두어 허리띠로 호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양말과 데님을 매는 순서입니다. 먼저 양말을 신고 데님을 칩니다. 안쪽 복석배에 바지의 마루폭 손을 대고 발목을 둘러싸서 바깥쪽으로 복서에 갖다 댑니다. 이때 데님의 위치는 바지 뿌리에서 2cm 정도 가량 올라간 곳에 대고 2번을 돌립니다. 매듭이 안쪽 복숭아뼈에 오도록 리본으로 묶고 바지 끝을 정리합니다. 그림을 제가 매대로 저 인터넷에 빼서놨어요. 그림을 데님 매는 법 요대로 매면 됩니다. 1. 벨의 솔기 끝 3개의 솔기 중 가운데 솔기를 끝을 발 안쪽 복사뼈에 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거는 데님 매는 순서입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데님 매는 순서. 다음에 옷구름 매는 순서. 옷구름 매는 순서도 요대로 하면 돼요. 다음에 6원, 도포, 세조대 행전. 6원, 조선시대에 벼슬이 없는 유생이나 생원들이 시내에서 착용하던 머리쓰개로 6원의 기록은 1433년 세종 15년에 사역은 고려 조선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의 3학생 중 7품 이하의 역과 출신 이외의 학생은 모두 6원을 착용하게 했다 라는 것이 가장 이르다. 이 기록에서 6원 형태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 모양을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신분에 따라 의관 제도를 달리 정할 정도로 옷과 머리쓰개를 매우 중시하였다.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 저고리에 반드시 걷으신 통을 입어야 하고 머리에는 반드시 건이나 관을 쓰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 그래서 유아에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례인 성인식을 관례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리쓰개를 중요시했다. 예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례를 치를 때 세 번째로 관을 세우는 상가례에서 6원을 쓰도록 하는 것을 볼 때 6원은 조선시대의 예의복에 갖추는 관모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포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자들이 즐겨 입던 것으로 뒤 트임이 없으며 그 트임을 덮어주는 있으며 그 트임을 덮어주는 뒷자락이 있는 겉옷이다. 도포에 관한 기록은 선조실록, 효종실록, 영조실록, 문민심서에는 천민층까지 도포가 퍼져서 많이 입어 이를 한탄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포는 당시 왕을 비롯 관리들의 옷이었으나 사용이 점차 아래 계급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1884년 고종의 의복 개혁을 통해 당시 사대부 남성들이 즐겨 입던 크고 넓은 겉옷이 금지되면서 도포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예복, 예대복 등의 용도로만 남아있다. 도포를 입을 때는 허리에 세조대라고 하는 실로 짠 가는 허리띠를 하였다. 외출 시에는 평상시에는 사각 형태의 형평한 동파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평상시 쓰던 쓰개이나 방관, 그 다음에 망권 위에 쓰는 네모 반듯한 관 등을 각각 썼다. 세조대는 실을 엮고 끈을 짜서 만든 것으로 얇고 좁으며 세조대라 하며 도포나
전복, 여기 전복은 그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을 입는 옷이에요. 전복, 창의에 착용하는 가느다란 타의 매듭을 맺기 위한 끈을 쳐서 만든 실질을 말합니다. 창의는, 창의 뭔지 아시죠? 창의는 나라에 난이 있을 때에 자진해서 막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이면. 그걸 창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의의 의병을 일으킨 분이 우리 총권사 후손으로서, 대구단 아버지 후손으로서 저 상주에 가면은 누구시죠? 네, 이강년 선생. 그런 분들이 진짜 의병이에요. 다음 세조대. 형태는 가는 실띠의 양 끝에 딸기술이나 봉수를 매단 모양이며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는 세조와 세조대, 세대라고도 불렀다. 계급에 따라 당상관은 홍색 또는 요건 자색을, 또 다음에 당하관은 청색 또는 녹색을 사용하여 품위를 가렸으며 서민은 흑색을, 상제에는 백색을 사용하였다. 왕도 평상시에는 도포를 입을 때 금사, 금으로 만든 세조대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조대가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시했나 봐요. 지금 허리띠 정도 됐나 봐요. 세조대는 남자들의 겉옷을 여미는 데 사용했던 사대 중 하나이다. 대개 허리보다는 높게 가슴 부분에 매여 입었다. 길이는 짧은 것은 1m, 90cm 정도에서 긴 것은 4m 이상 되기도 한다. 가슴에 둘러매고 끈 부분은 딸기술이나 봉수를 달아 가슴에 길게 늘어뜨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조대 할 때 보면은 이 봉수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운데로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그 예문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림이 곁들어진 걸 보면은 모두가 다 가운데로 되어 있어. 가운데로. 그리고 이 가슴 위에다가 매니까 옷구름, 바로 위에다 맵니다. 다음에 행전. 행전은 바지 착용 시에 보행이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서 무릎 아래까지 매는 하의류이다. 조선시대 이후 폭이 넓은 바지를 입게 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호를 가지고 발에서 무릎까지 감았는데 이는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매투시와 같이 유사한 원통형을 만들어 끈 2개를 달아 정강이에 매고 위쪽에 무릎 아래를 끈으로 둘러매어 바지를 고정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그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래? 발에 매는 거 뭐죠? 네. 데님입니다. 숨기 위해서.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데님을 맬 때에 이게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좀 제대로 이렇게 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십자로 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행전을 이렇게 예를 할 적에는 행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연행록 선집에서는 두 다리에 모두 사폭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행전이다 라고 하였으며
행천제에는 말을 끄는 종이, 옛날에는 그 말을 타면은, 대감이 말을 타면은 말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는 무명옷을 입고 행전을 들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례 복식에서의 행전은 상례 비유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두 포로 사용화 일반용의 행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행전은 신분의 구별 없이 사용하였으며 주로 왕목이나 옥양목으로 제작하였다. 특수한 신분의 행전이나 예의시에 착용된 행전은 못이나 무명, 삼배 등의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층에서는 예복을 갖출 때나 외출 시 반드시 행전을 착용하였다. 데님을 헝겊으로 만들어 접어서 만든 것과 실로 짠 것이 있는데 바지와 같은 색을 쓰기도 하고 다른 색을 쓰기도 한다. 데님은 바지 본체에 떨어져 부속이지만 어린이 옷에는 이것을 가랑에 실로 빼매어 붙이기도 한다. 데님을 매는 방법은 바지의 사폭 소기가 안쪽 복사뼈에 놓이도록 접어 뒤로 돌려 접은 끝이 바깥쪽 복사뼈 위에 오도록 하고 데님을 발목에 2번 감아 매듭이 안쪽 복사뼈 위로 놓이도록 뺀다. 네, 다음은 재관 복무 요령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시죠. 해군 비제축 한 번만 해도 시간이 들어서 선창하고 고창하겠습니다. 요새차 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강사님께 차렷.